총은 잡아봤어? 비실하게 생긴 게. 한국 남자는 전부 왜 그 모양이야? 주한미군 기지 앞. 한 민간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정직한 응대가 아니라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입장을 막는 것도 모자라 비웃고 밀쳐내고 경멸 어린 시선까지.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주한미군 무전기 전체가 시끄럽게 울리고 지휘관급 차량이 부대 입구로 긴급히 도착하는 기지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빠지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미군 전체가 한 남자의 전화에 반응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켈리 맥라렌입니다. 미 육군 통신장교로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복무 중인 중사예요. 동료들은 저를 철벽 켈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 굽히지 않고 체력으로는 남자 동료들한테도 밀리지 않거든요.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배치받았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한국 남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키는 작고 몸집도 작고 뭔가 다들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봐왔던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10월 중순이었는데 한국의 가을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해서 군복 위에 얇은 재킷을 하나 더 걸쳤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저는 통신부대 사무실에서 일주일간의 훈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정문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통신부대 담당자님, 정문에 민간인 남성 한 분이 오셨는데요. 통신 설계과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손을 멈추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출입 예약이나 사전 허가는 확인됐나요? 아니요,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꼭 담당자와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군 기지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와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 통신부대는 기밀성이 높은 부서인데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한국에 온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현지 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그런 사람이겠지. 한국 남자들은 다 비슷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 남자들은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뭔가 항상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키는 생각보다 컸지만 체형은 역시 군인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책상에서만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굴은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때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은 제가 다가가면 좀 어색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여긴 민간인 출입이 불가한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처음부터 딱딱한 톤으로 말했어요. 사실 이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정식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영어 발음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찾아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류가 있다고 해서 다 들여보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군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정장은 입고 있지만 뭔가 군인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총은 잡아보기는 했어요. 군대가 뭔지는 아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움츠러들거나 변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군 복무를 했더라도 미군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또 예상과 달랐어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잠깐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웃는 거였어요. 그 웃음이 왠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보안팀을 호출하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보안요원을 불렀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뭔가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MP 한 명이 도착했어요. 존슨이라는 이름의 상병이었는데 평소에 저랑 자주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동안 저는 그 남자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그가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변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매우 민감하니까 MP까지 부르면 대부분 겁을 내곤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저와 존슨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화?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지? 설마 한국 정부 관계자라도 부를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미군 기지이고 저희에게는 저희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남자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여유로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소령님, 저 박진우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가 한 첫 마디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소령? 한국군 장교와 연락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정문인데요. 사단장님께 상황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말에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한국군 사단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요청했던 위성통신 실시간 전술 패치 관련 협력건인데 현장 대응이 어렵네요. 위성통신? 전술 패치?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그냥 민간인이 맞나 싶었어요. 저런 용어들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통화는 정말 짧았어요.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전화를 끊고 저와 존슨을 보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정중한 말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말투 같았어요. 저는 존슨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민간인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돌려보내거나 정말 필요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때 제 무전기에서 급하게 호출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대 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응답했어요. 맥날은 중사입니다. 중사님, 지금 정문에 계신가요? 즉시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간인이 찾아와서 출입을 요청했고 현재 보안요원과 함께 대기 중이라고요. 그 민간인 성함이 박진우 맞습니까?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부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예상된 것처럼요. 즉시 안내해드리세요. 지금 부대장님께서 직접 나오고 계십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온다고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부대장은 웬만한 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특히 민간인 때문에 직접 나온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존슨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도 8년째 이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말했어요. 사실 아직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대기실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정확히 일정한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이 기지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물을 드릴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얇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뭘 하는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쪽을 바라봤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맨 앞에 우리 부대 보안 담당 부대장인 윌슨 중령이 있었어요. 그 뒤로 통신작전 담당 참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매우 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윌슨 중령이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박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 박사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장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령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박사님이라고 부르다니요. 박진우는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은 자주 있으니까요. 예상된 일이라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윌슨 중령은 박진우와 몇 마디 나눈 후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맥라렌 중사, 상황 보고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간인이 찾아와서 출입을 요청했고 절차에 따라 제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협의건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좋은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박진우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협의건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고급 차량 같았습니다. 윌슨 중령이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더욱 긴장됐어요. 사단장 보좌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사단장 보좌관까지 온다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용산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곧 문이 열리고 톰슨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 보좌관인 그는 이 기지에서 가장 높은 직급 중 하나예요. 그런 분이 직접 이 대기실에 온 거였습니다. 톰슨 대령은 박진우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브리핑 이후 처음 뵙네요. 워싱턴에서의 브리핑이라고요? 저는 점점 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 박진우라는 사람이 미국 워싱턴까지 가서 브리핑을 했다는 말인가요? 박진우는 대령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것 같았어요. 대령님도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로운가요? 덕분에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시뮬레이션 덕분에 우리 작전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됐어요. 시뮬레이션? 작전 효율성? 저는 이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남자가 미군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톰슨 대령은 박진우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윌슨 중령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맥라렌 중사, 앞으로 박 박사님 관련 업무는 최우선으로 처리해주세요.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겠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박진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대령과 중령이 나간 후 저는 박진우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박진우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셨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시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의 말투가 전혀 비난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보안이 중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어요. 그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차량이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장성급 차량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스미스 장군님까지 오시는군요. 박진우가 창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장군님을 아신다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스미스 준장이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자동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저를 보지도 않고 바로 박진우에게 다가갔어요. 박 박사님,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자료 검토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장군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박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존경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장군에게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특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실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역시 박사님은 다르십니다. 워싱턴에서도 박사님 칭찬이 자자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 박진우라는 사람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장군은 박진우와 몇 분간 더 이야기한 후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했어요. 아마 회의실이나 작전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면서 박진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대기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뭐가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그 조용한 한국 남자가 알고 보니 미군 장성들까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니요. 존슨이 들어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켈리, 너 정말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이 관대한 성격인가 봐. 운이 좋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박진우가 저희 무례함을 문제 삼았다면 저는 정말 큰 곤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박진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왜 미군 고위층들이 그렇게 존경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총은 잡아봤어요? 라고 물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은 총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지식과 전략이라는 무기를요. 그날 저녁 동료들 사이에서 이 일이 화제가 됐어요. 민간인 한 명 때문에 장성급까지 움직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모두들 그 박진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진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합군이 참고하는 전술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예측 적중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런 저를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박진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차분한 태도, 상황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저에 대한 관대함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박진우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거였습니다. 박진우와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 저는 부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리 박진우가 관대하게 넘어갔다고 해도 군대에서는 절차와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윌슨 중령이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가자마자 그의 표정을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맥라렌 중사,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어요. 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중령은 제 앞에 몇 장의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번 박 박사님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해주세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진우에게 한 말들을 써 내려가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특히 총은 잡아봤어요? 라는 부분을 쓸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중령에게 제출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맥라렌 중사, 당신은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박 박사님이 관대한 분이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진우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박진우는 단순한 민간 자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연합군이 참고하는 고등 전술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예측 모델은 실전에서 거의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을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령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부대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중령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세요. 박 박사님께 직접 가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공식적인 사과라니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명령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박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했어요.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가 언제 다시 기지에 올지 알아봤어요. 비서실에 문의해보니 그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은 세단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박진우가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곧 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맥라렌 중사님.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다니요.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뿐이에요. 그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저는 분명히 무례했는데 그는 오히려 제 행동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것들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을 일들이 짐작됐어요. 아마 저처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말은 정말 부적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진우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의 관대함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 같으면 분명히 화가 났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대인배였습니다. 그때 박진우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회의 시간이 다 됐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가려고 하자 저는 갑자기 아쉬워졌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시간을 더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사님.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제 룸메이트인 제시카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는 저와 함께 한국에 온 동기예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켈리, 너 그 사람한테 관심 생긴 거 아니야? 관심이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단순히 호기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시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진우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뭘 하며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차분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박진우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기지 내 카페테리아에서였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뭔가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혼자 식사하시네요.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정말 집중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한 문서였어요. 무슨 자료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연합훈련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찾는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팀이 있어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제가 해야 하죠. 박진우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대화였지만 저는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는 정말 지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헤어지면서 물었을 때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박진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지금까지 전략은 군사적 명령이나 작전의 개념이었는데 박진우를 보면서 전략이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차분한 대응,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전략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끌리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에만 집중했을 텐데 자꾸만 박진우 생각이 났어요. 회의 중에도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복도를 걸을 때면 혹시 그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 말을 곱씹어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내거나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이 변화를 눈치챘어요. 제시카는 제가 요즘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해졌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신중해졌다고 하더군요. 저 자신도 느꼈어요. 박진우를 만난 후로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박진우의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전술 시뮬레이션이나 전략 분석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사실 이런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박진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단순히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 날씨, 지형, 정치적 상황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혼자서 해내는 박진우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박진우가 기지 바카페에서 누군가와 미팅하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상대방은 한국군 장교 같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자료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차분했고 상대방은 그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면의 박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업무를 할 때의 그는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복잡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제시, 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제시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좋게 변한 것 같은데.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강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진우를 만난 후로 그런 제가 변하고 있었나 봐요. 혹시 그 한국인 박사님 때문인가? 제시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어요. 그냥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뿐이야. 하지만 제시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박진우를 카페테리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맥라렌 중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의 초대를 받고 앉으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업무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박진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저도 미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 온 이유를 말했어요. 그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박진우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맥라렌 중사님,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시네요.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박진우 역시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박진우에게 진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박진우와의 관계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진 후 저는 그가 기지에 올 때마다 더욱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투, 걸음걸이,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늘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읽고 필요할 때는 한마디 말 없이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힘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정말 불쾌한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박진우가 기지 내 휴게실에서 다음 주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몇 미군 병사들이 그 근처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 중 리더 격인 톰슨 상병이 박진우를 가리키며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톰슨 상병을 비롯한 몇몇 미군 병사들이 박진우를 보고 정말 심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남자는 다 찌질하고 약하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 같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루 만에 털릴 거라는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첩자 같다며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박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톰슨이 박진우에게 다가가서 체육관에서 붙어보자며 도발했을 때 박진우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말하며 서바이벌 게임을 제안했어요. 피지컬보다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약해 보이는 아시아 남자가 자신들에게 도전한다는 게 우스웠나 봅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두려우면 안 해도 된다고 말하자 톰슨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게임 조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10명 대 카투사 5명이라는 말을 듣고 미군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숫자도 2배 차이의 체격 차이도 엄청났거든요. 박진우가 카투사 팀의 전술 자문을 맡겠다고 하자 그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박진우가 아무리 전략 전문가라고 해도 이건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상대방들이 너무 무례하게 굴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1시간 후 기지 뒤편 훈련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기지 인원의 절반 이상이 구경을 온 거였어요. 미군 팀은 정말 의기양양했습니다. 톰슨을 비롯해서 모두 체격이 크고 근육질이었어요. 평균 키가 185cm는 넘어 보였고 체중도 9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이건 완전 일방적일 거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했고 카투사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군 팀은 더욱 자신만만해하면서 30초 만에 끝내자고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윌슨 중령이 심판을 맡아서 룰을 설명했습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깃발을 지키면서 상대방 깃발을 가져와야 하고 상대방에게 터치당하면 탈락하는 간단한 규칙이었어요. 게임이 시작되기 전 박진우는 카투사 팀과 15분간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미군 팀은 그 모습을 보며 15분씩이나 작전 회의를 하는 게 우스웠나 봅니다. 어차피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인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비웃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미군 팀은 예상대로 강력하게 돌진했습니다. 10명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수비, 다른 그룹은 공격하는 정통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에 밀어버리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 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즉시 흩어져서 미군 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완전히 피하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미군 팀은 도망만 다닌다며 비겁하게 싸우지 말고 정면으로 오라고 소리쳤지만 카투사 팀은 전혀 상대하지 않았어요. 계속 분산되어 움직이면서 미군 팀을 끌고 다녔습니다. 5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팀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온 거예요. 카투사 한 명이 완벽한 타이밍에 기습해서 미군 병사 하나를 터치하고 다시 사라진 거였습니다.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10분이 더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미군 팀은 계속 탈락자가 나오는데 카투사 팀은 아직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거든요. 미군 팀이 뭔가 속임수를 쓰는 거라며 항의했지만 모든 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미군 팀은 절반 이상이 탈락했어요. 카투사 팀은 여전히 5명 모두 멀쩡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체격이 2배나 차이 나는데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20분이 지나자 미군 팀은 3명만 남았어요. 톰슨도 그중 하나였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카투사 팀의 한 명이 완벽한 타이밍에 기습해서 미군 팀의 깃발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것도 단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말이에요. 게임이 끝나자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톰슨은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로 박진우를 노려보며 이상하다고 뭔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본 상황에서 속임수를 쓸 수는 없었거든요. 박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피지컬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술과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패턴을 읽고 지형을 활용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투사 팀이 사용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분산 작전으로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지연 전술로 체력을 소모시킨 다음 완벽한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가한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체격이 작다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숫자가 적다면 더 영리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톰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박진우를 무시했던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마이크가 박진우에게 사과했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좋은 경험이었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병사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박진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한 후에도 겸손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진우에게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머리로 이기면 된다고 그게 전략의 기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박진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교육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박진우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의 지혜,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대하는 품격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익숙했던 목소리 큰 리더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그 서바이벌 게임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우가 카투사 팀에게 했던 작전 지시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치밀했어요. 각자의 체력과 장점을 파악해서 역할을 배분하고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미군 팀이 자만하고 성급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것을 역이용한 거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기지 전체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던 사람들도 점차 박진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톰슨마저도 나중에는 박진우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박진우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가오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정말 대인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진우가 카투사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게임에서 이긴 후에도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줬어요.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강하게 나가는 것만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진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박진우가 혼자 기지 뒤편 벤치에 앉아서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자 박진우는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도 사람이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박진우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없는지,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박진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해줬습니다. 가끔은 무거운 책임감에 지칠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박진우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고민과 책임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제 마음을 더욱 끌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그에게 다음엔 제가 전술을 짜보겠다고, 저에게도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실패 확률이 낮겠다고 응답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저만의 연애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강조했던 신호를 읽는 감각을 제 상황에 적용해서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우연을 가장한 접촉, 회의 후 슬쩍 남긴 쪽지, 그리고 그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까지. 저는 점점 더 여성적인 자신을 인정하게 됐고 그 앞에서는 군인 켈리가 아닌 사람 켈리가 되어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존경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박진우에게 본격적으로 연애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정말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제 접근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막무가내로 변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회의실에서 나올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기, 그의 차량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자연스럽게 인사하기, 심지어는 그가 자주 가는 기지 바카페까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제 동료들이 보면 정말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 강인한 철벽 켈리가 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박진우 앞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는 걸 보고 제가 슬쩍 다가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때 박진우가 저를 보는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뻐하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더욱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박진우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박진우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고 박진우는 매주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공은 심리학과 전술정보 분석학이었어요. 정말 독특한 조합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그렇게 뛰어난 거였나 봅니다. 미국 내 여러 전략기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박진우는 한국을 자신의 조용한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인정받고 좋은 조건을 제시받아도 이 땅을 떠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묵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업무 관련 자료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인상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최신 작전 시뮬레이션 컴퓨터와 각종 첨단 장비들 옆에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된장과 말린 다시마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가이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미군이라는 신분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제약들 그리고 해외 거주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가족의 반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부모님께 박진우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외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지만 역시 걱정이 많으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국 본부에서 저에게 장기 해외 파견 승진 기회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독일의 한 기지에서 통신작전 부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리였어요. 제 커리어에서는 정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진우와 헤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박진우에게는 아직 이 제안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박진우와 함께 기지 밖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는데 박진우가 저에게 한국 문화를 더 알려주고 싶다며 데려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박진우는 저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중시하고 조상을 공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이 문화, 이 나라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군인으로서의 성공, 부모님의 기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행복. 답은 명확했습니다. 박진우와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박진우에게 승진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는 축하한다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할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 반응을 보고 저는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저희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승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와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진우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런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안 된다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긴 통화들, 상급자들과의 면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모든 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박진우는 저를 지지해줬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제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웃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진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찾아서 밤새 몰아보기도 했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다가 룸메이트 제시카에게 들키기도 했어요. 제시카는 제가 한국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하는 걸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진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쉬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완전히 간병인 모드가 됐습니다. 기지 의무실에서 감기약을 구해다 주고 따뜻한 꿀차를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 가져다 줬어요. 박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해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박진우의 생일을 몰래 알아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클래식 음악 CD와 함께 제가 직접 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박진우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정말 떨렸는데 그가 감동받는 표정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김치찌개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어서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너무 짜게 만들기도 했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박진우에게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박진우에게 대접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박진우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후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조금 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맛있다고 해준 거였습니다. 박진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주말이면 서울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들을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진우는 정말 좋은 가이드였습니다.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진우 때문에 시작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의 정, 깊은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승진 제안을 거절하고 전역을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박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을 박진우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정말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정말 확신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보다 확실한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 박진우가 보인 미소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복잡한 감정이 담긴 미소였어요. 전역 절차를 밟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과 면담들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설렜어요. 박진우는 그 과정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제가 살 수 있는 집까지 함께 알아봐줬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가 저에게 자신의 고향 마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첫 인상이 중요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박진우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특히 박진우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외국인 중사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삶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한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저녁일이 다가오면서 동료들과의 작별도 준비해야 했어요. 제시카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제 결정을 응원해줬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전역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기지에 퍼지자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까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라며 축하해줬어요. 특히 윌슨 중령은 저를 따로 불러서 정말 확신하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무렵 저는 한국 생활 준비에도 한창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추천해준 한국어 선생님과 개인 레슨을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특히 시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대견해했어요. 서울 시내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경할 때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각 동네의 특성과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분위기, 홍대의 젊고 활기찬 문화, 인사동의 전통적인 정취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결국 저희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박진우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곧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저녁 박진우가 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기지 밖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박진우는 저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박진우에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전역을 하겠다고, 한국에 남고 싶다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었거든요. 박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진우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라는 걸 말입니다. 박진우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집안 곳곳에 한글과 영어로 쓰인 메모들을 붙여놨어요. 가스레인지 사용법부터 분리수거 방법까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둔 거였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함께 살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군대 밖에서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단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박진우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서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름이 너무 뜨거워서 계란이 튀기도 하고 밥을 할 때도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절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재미있어하며 지켜봤어요. 박진우도 저를 위해 기초 한국어 수업을 직접 짜줬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 필요한 말들, 이웃과 인사할 때 쓰는 표현들, 그리고 시부모님께 드릴 인사말까지. 정말 실용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향해 가장 강한 전술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럽고 일관된 반복으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놨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 운동을 했어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저희만의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저희만의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박진우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점차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제는 된장찌개에 불고기, 심지어 잡채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우가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박진우의 부모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장보기를 함께 갔을 때 한국어로 가격을 묻고 흥정까지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박진우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관심,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 그리고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이웃들이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점차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가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말하더군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바빴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 문화와 현대적인 예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 많았어요. 박진우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셨고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치르기로 했어요. 전통 혼례를 위해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름다운 색동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진우도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진우의 세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줬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을 위해 영어 통역사까지 준비해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오전에는 전통 혼례를, 오후에는 서양식 결혼식을 치렀어요. 전통 혼례에서는 박진우의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고 서양식 결혼식에서는 제 가족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박진우가 손님들에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설계하지 못한 유일한 변수였다고, 그러나 그 변수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박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의 전략을 읽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줄을 지키는 일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박진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철벽 켈리로만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박진우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서 함께 일출을 보고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박진우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여전히 전략 자문 일을 계속했고,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영어 강사 일도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도 한국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각종 전통 명절을 함께 보내며 시댁 가족들과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는 요리를 함께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만들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와의 일상은 정말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각자의 일을 한 후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집 청소를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박진우의 또 다른 면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수를 해도,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워도 절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대견해 했어요. 또한 박진우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고향이 그리워할 때면 미국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영어로 된 책이나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할 때면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몸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작전 지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와 함께, 그리고 영원히 말이에요. 과거에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박진우와 함께 세운 저희의 꿈들은 소박하지만 확실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낳아서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함께 키우는 것. 이런 평범한 꿈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됐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강인한 미군 중사 켈리 맥라렌이었어요. 총을 잡아봤냐고 박진우에게 조롱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박진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박진우를 무시하며 했던 그 말, 총은 잡아봤어요? 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질문이자 동시에 가장 감사한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박진우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됐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박진우는 총보다도 정확한 전략으로, 그 누구보다 깊은 배려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던 걸 말입니다.